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주부입니다. 저는 작년에 남편과 이별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자꾸 전 남편 생각이 나서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말마다 골프 동호회의 부부 동반 골프 모임에 나갔고 남편이 세심하게 저를 챙기는 모습에 다들 저를 부러워하곤 했었죠. 그런데 유난히 저를 부러워하면서 남편 칭찬을 좀 과하게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우, 엄마는 무슨 복이야. 그렇게 예쁘고 쭉쭉 빠진 연예인들도 똥차 만나서 걸핏하면 이혼하는 판국의 아빠는 완전 벤치. 아니 이 정도면 아주 그냥 대통령 리무진급이지. 나 처음 자기 남편 봤을 때 무슨 연예인인 줄 알았잖아. 엄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 관상은 좀 평범한데 말야. 내가 자기 부러워서라도 우리 채연이 나중에 크면 아빠 같은 남자한테 시집 보낼 거야. 그 말을 듣는 남편은 어떡하죠? 이 세상에 저 같은 남자는 저 하나뿐일 텐데. 이거 채연이한테 미안해서 어쩌나 하고 능청을 떨었고 아우 이 아빠 유머 감각까지 정말 완벽하다. 잘생기신 분이 쟤까지 하면 반칙이지 반칙. 이 엄마 진짜 살맛 나겠다. 어디서 이렇게 잘난 남편을 만났어. 진짜 로또남이네. 로또남. 오. 남편과 그 여자는 둘이서 아주 죽이 척척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자의 말이 은근히 기분이 나빴어요. 남편을 치켜세우면서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남편이 로또고 벤츠면 저는 뭐 똥차란 말인지. 그래서 남편에게 동호회에 그만 나가자고 했습니다. 골프클럽이야 얼마든지 많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이미 거기 사람들이랑 합이 잘 맞는 데다가 고객관리 차원에서 나가는 건데 당신이 좀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펀드 매니저라 그 동호회 사람들이 남편의 주요 고객이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그 여자의 남편은 꽤 큰 목돈을 펀드에 묶어두고 있는 VIP 고객에다가 애들끼리도 같은 학교 친구고 여러가지 인맥으로 묶여있어서 그 여자가 아무리 싫어도 실은 내색하기도 힘들고 단칼에 잘라내기도 애매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당분간 모임을 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여자 보기 싫어서 골프 모임에 남편 혼자 보내버렸어요. 보기 싫은 여자 안 보고 억지 미소 안 지어도 되니 한동안은 살 것 같더군요. 그런데 한 석 달쯤 지났을 때 누군가 저희 집 배를 눌러 나갔더니 그 여자가 웬 떡을 들고 웃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여긴 어쩐 일이냐고 물으니 글쎄 하필이면 우리 옆집에 이사를 왔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 자기 몰랐어? 나는 이 아빠가 당연히 얘기한 줄 알았는데 얘기 안 했나봐. 알고 보니 남편이 우리 아파트가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투자처로 좋다고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열받아서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내가 저 여자 얼마나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남편은 자기는 고객한테 좋은 투자처를 알려줬을 뿐이라며 공과 사도 구분 못하냐고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는데 저는 너무 속상하고 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여자 때문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았죠.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브런치니 뭐니 들고 집으로 찾아와서 제 신경을 긁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보아하니 몸도 별로 안 아파 보이는데 왜 골프 모임 안 나오냐? 혹시 남편이랑 싸운 게 아니냐? 나는 이 아빠는 와이프한테 비밀 같은 거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가 보다. 남자를 딴 맘먹는 거 순식간인데 이 엄마도 긴장해야 된다. 등등등 아주 이 여자는 저랑 남편이 싸우기를 바라는 여자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전부터 느꼈는데 유독 제 남편한테 관심이 많으시네요. 남의 남편한테 관심 가질 시간에 되게 남편한테나 신경 쓰세요. 요즘 얼굴색이 어둡고 살도 빠졌던데 어머머 남의 남편 얼굴색이랑 살 빠진 건 어떻게 알았대? 이 엄마 지금 고객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채연 엄마도 제가 채연 아빠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과사는 분명히 하죠. 그쪽 남편이 우리 남편 고객이지 그쪽이랑 저는 그냥 동호회 지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조차도 이제 제가 동호회 그만뒀으니 아무 사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어머, 기가 막혀 정말. 누군 뭐 좋아서 온 줄 알아? 이 아빠는 저런 여자 뭐가 좋다고. 내가 다시는 오나봐라 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속이 있는지 그 이후로 저희 집에 안 오더군요. 그렇게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는데. 저는 그 여자를 채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 여자 남편의 장례식장에서였죠. 그 여자 남편은 저희 남편의 펀드 아니더라도 주식 투자니 뭐니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었는데 새로운 사업이 위기를 겪은 데다가 투자 실패까지 겹치자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겁니다. 회사는 부도가 나고 빚쟁이들은 몰려오고 그 여자는 한순간에 그야말로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가 돼버린 거였어요. 심지어 빚쟁이들은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그 여자를 못 살게 구는데 아무리 미운 여자였지만 그 모습이 정말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말도 좀 미안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그 집딸 채연이가 저희 딸이랑 동갑이었는데 고30이라 한창 공부해야 할 때 갑자기 이런 일을 겪을 채연이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말아야 했을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집 구할 때까지만 채연이랑 그 여자를 우리 집 남는 방에서 지내도록 해준 거죠. 이미 저희 딸은 수시 1차 전형으로 명문대에 합격한 상황에다가 딸도 채연이랑 친구여서 도와주고 싶다길래 그런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린 거죠. 이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아주 지가 떨립니다. 처음 함께 집에 지냈을 때 그 여자는 너무 고마워하면서 집안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어차피 도우미 아줌마도 있고 해서 그냥 편하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은 절대 잊지 않고 저한테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이제 이 엄마는 평생 내 베프니까 자기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라도 말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간의 일들은 잊고 잘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참 안 변한다더니 우리 집에서 지낸 지 한 달 만에 이 여자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우미 아줌마한테 살림살이를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마치 자기가 이 집주인인 것처럼 머물고 있던 방의 인테리어까지 싹 다 새로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지만 남편 죽고 재산도 다 잃고 충격이 커서 이상행동을 하나보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려는 사람한테 상처 주기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란 인간이 점점 선을 넘는 게 아니겠어요. 말로는 그 여자 남편이 자기기 고객인데 그렇게 돼서 도의적 책임 때문에 잘해주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끼리 어디 외식을 가거나 나들이를 하러 갈 때도 꼭 그 여자를 미워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 없을 때 단 둘이서만 같이 외식하러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꼭 그 여자가 남편의 부인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저는 성질 같아서는 당장에 그 여자를 내쫓고 싶었지만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채연이가 맘에 걸려서 채연이 수능 볼 때까지만 진짜 이 악물고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더 지나고 드디어 채연이가 수능을 마쳤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불러서 언제까지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방을 구해서 나가야 하지 않겠냐. 당장 방 구할 돈이 없으면 내가 빌려줄 테니까 천천히 갚으라고 좋은 말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알겠다고 했고 저는 채연이 대학 등록금과 보증금, 생활비에 보태라고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 돈을 받자 그동안 고마웠다면서 채연이와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그걸로 잘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집에서 나가자마자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방 출장이나 접대니 온갖 핑계를 대면서 며칠 외박은 밥 먹듯이 하고요. 저는 그제야 이상한 생각에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랬는데 한밤중에 남편이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에 있는 별장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별장 안에서 남편을 맞이하는 그 여자를 본 순간 저는 충격으로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방을 얻겠다고 돈까지 빌려 나갔던 그 여자는 남편 소유의 별장에서 내 남편과 살림을 차렸던 겁니다.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면 이런 기분일까? 분노로 온몸이 굳어차 안에서 연놈을 지켜보던 저는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휴대폰을 들고 별장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들은 거실에서 불도 안 켜고 짐승 같은 짓에 몰두하고 있더군요. 저는 불을 켜고 그 몹쓸 짓을 전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고 아니 지금 뭘 찍는 거야? 하며 몸을 가리며 방으로 피했고 남편 놈은 당황하며 여보 여긴 어떻게
놀라서 쭈뼛쭈뼛 옷을 주워 입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분해서 오늘 중요한 접대 있다는 게 이거였니? 여기서 저 여자한테 네 더러운 몸뚱아리로 접대한다는 거였어? 소리치면서 별장에 있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남편에게 집어던졌습니다. 그러자 옷을 다 입은 그 여자가 방에서 나오더니 저를 말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여자의 뺨을 3번 연거푸 내리쳤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아닌 금수만도 못한 X라고, 걔도 더러워서 안 물어갈 사악한 마귀 같은 X라고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했어요. 그리고 이 증거자료 가지고 이혼 소송하고 손해배상 청구 및 상간녀 위자료 소송 진행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매장? 시켜봐. 어디? 나야 뭐 직장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래봤자 욕먹는 게 다일 텐데 욕 그까짓 거 좀 먹지 뭐. 근데 네 남편은 직장이며 동네에 소문나면 과연 네 남편 혼자 욕먹을까? 이 아빠라서 이 학교에 소문나면 그건 네 새끼 얼굴에 똥칠하는 건데?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이 오히려 네 욕할 수도 있어. 남편 간수 제대로 못해서 자식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다고. 저는 그 여자의 사악한 본색의 할 말을 잃고 쳐다보는데 남편이 쐐기를 박는 겁니다. 그 여자가 겨우 안정을 되찾고 있는데 또 상처 주기 싫다고. 저한테 그냥 조용히 이혼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야, 너는 저 여자는 상처 주기 싫고 네 딸은 상처 줘도 괜찮아? 아빠가 자기 친구 엄마랑 바람핀 게 알면 내 심정이 어떨 것 같아? 하니까 남편은 상처받는 건 채연이도 마찬가지일 거라며 그건 그 아이들이 이겨낼 문제라네요. 대학 가면 본인들의 인생이 따로 있고 딸이 시집갈 때까지 매달 생활비는 대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 여자는 어차피 상간녀 위자료 소송해봤자 자기는 개털이라서 한 푼도 건질 수 없을 거고 남편이랑 이혼 소송하고 재산 분할해봤자 남편 앞으로 된 재산이 얼마 안 돼서 그냥 합의 이혼하고 합의금 받는 게 나을 거라고 하는데 정말 살인 충동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남편의 재산은 대부분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니까요. 제가 20년 넘게 온갖 뒷바라지 다 해서 남편의 유산을 같이 지켰지만 유산은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아 이혼 소송에서 이겨도 제가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이 여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제야 감이 왔어요. 이 여자가 골프 동호회 때부터 남편에게 칭찬 폭탄을 날린 게 우연이 아닐 수 있겠구나. 오래전부터 남편을 맘에 두고 지 남편이 죽으니 옳다구나 하고 줄곧 내 자리를 호시탐탐 노려왔다는 걸. 순간 저는 분노로 핀이 나가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여자 죽이고 나도 죽는 날이라 생각하고 근처에 있던 골프채로 상간녀를 내리치려 쫓아갔고 말리는 남편도 함께 골프채로 내리치려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남편과 상간녀는 죽어라고 저를 피해 맨몸으로 빠져나가 차를 타고 도망가고 저는 닥치는 대로 별장의 물건들을 전부 깨부시고 한참 뒤에야 정신이 들어 엉엉 울었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제 눈물도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본인이 친구를 도운 일이 아빠의 상간녀를 도운 일이었단 걸 알면 딸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앞으로 우린 분해서 어떻게 사나? 서럽고 분해서 울다 지쳐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간밤에 빗길에 추돌 사고가 났는데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에 치여서 남편과 상간녀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남편 시신을 확인하러 가는데 20년 넘게 같이 산 남편이 죽었다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겁니다. 오히려 극도의 차분함이 밀려오면서 침착하게 시신 확인을 하고 장례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지인들을 부르고 장례 절차를 지내면서도 참 신이 있기는 있구나. 천벌이 있긴 하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딸아이는 제 아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채연이도 지 엄마 불쌍하다고 우는데 저는 죄 없는 두 아이들에게는 그냥 이 진실을 숨기고 죽을 때까지 제 가슴 속에만 비밀로 붙이기로 했습니다. 알아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다만 죽었다 하더라도 상간녀의 죄는 용서가 안 되어서 채연이한테는 제가 빌려준 5천만 원을 나중에라도 꼭 갚으라고 했네요. 사실 빌려줄 때는 그냥 주기로 마음먹었던 거였는데 그 아이 엄마가 한 짓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불가능했으니까요. 아마 채연이는 지 얼마가 한지 모르니까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상간녀가 한 짓을 까발리지 않는 것만 해도 저한텐 정말 힘든 결정이었으니까요. 상간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납골당해 본인 남편 옆자리에 자리했고 남편도 시부모가 있는 선산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옆에 묻힐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먼 훗날 딸이 좀 더 크고 세월이 더 많이 지났을 때 그때는 딸에게도 진실을 얘기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요즘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신이 진짜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하느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제가 훗날에라도 죽은 제 남편과 상간녀를 용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 죽은 남편과 그 여자는 한날 한시에 비명 행사했으니 그 또한 천생연분이라 할 수 있을까요? 지옥에서 나란히 마주보며 끝나지 않을 고문을 당하겠지요. 진짜로 신이 있긴 있나 보네요. 천벌을 받은 거네요. 암튼 축하합니다. 삼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는 말이 있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저도 40년 이상 살아보니 옛말 틀린 거 없더라고요. 4. 딸이 상간녀의 딸과 절대로 친하게 지내지 못하게 하세요. 딸이 똑같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내일 일을 모르는데 인간은 더러운 짓들 하면서 희락락하면서 살지요. 그렇게 악랄하게 살더니 하룻밤 사이에 심장마비로 죽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하는 말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악하게 살더니 천벌받았다고 했고요. 애통해하는 사람은 처자식 말고는 없었습니다. 짧은 세상 살면서 더러운 짓은 안 해야겠다고 사연 들으며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힘내세요. 6. 잘 죽었네. 사람은 죽는 순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원지고 죽었으니 저승도 못 가고 둘이 귀신이 되어서 마누라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잘 사는 거 보면은 배 아프겠다. 7. 남의 남자한테 여자가 아주 대놓고 흑심을 품네. 저런 인간에게 동정을 베풀면 독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하지만 하는 짓 봐선 집으로 들이지 않았어도 둘이 뒤로 바람났을 거고 한참 더 오래 모르고 살 수도 있었을 테니 스스로 자책은 말길. 하늘이 있어서 천벌받았고 무엇보다 재산을 지켜서 다행이다. 남자 본성을 봤는데 나라도 눈물은 만날 듯. 8. 그 상간년에 죽은 남편 귀신이 하도 기가 막혀서 벌을 준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혼은 얼른 사라지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던 사람 옆에서 오랜 동안 머무르죠. 그래서 얼른 좋은 곳으로 가라고 49제와 천도제를 지내는 거예요. 이것은 신의 섭리라고 보기보다는 인도의 힌두교나 불교의 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신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이런 것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10 뜨면 그놈은 시원하게 잘 되졌습니다. 부디 지옥으로 가라. 마태복음이든 가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인간은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정말 제일 힘든 일일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건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님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니까